또 그 냄새 나는 철물점 얘기냐?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32살의 며느리 은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시집 온 지 이제 3년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죠. 철물점 딸이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에게 은지의 친정은 그저 작은 철물점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은지 아버지께서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남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죠. 성실? 그게 뭐가 대수라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이야. 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너도 의사지. 그런데 철물점 딸이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더 큰 구박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은지는 자신의 손톱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파일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래야만 흐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내가 뭐라고 했니? 최소한 교수 집안 딸이나 변호사 집안 딸을 만나라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은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죠.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어머니 편을 드는 듯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송하긴.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다음 주 토요일에 친척 모임이 있으니까 준비해둬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척 모임이라는 건 은지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으니까요. 시댁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은지를 무시했습니다. 마치 친척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시어머니인지 과시하듯 말이죠.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은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꿈,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꿈. 은지는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댁 안채에는 20여 명의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사촌들까지. 모두가 의사나 교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은지는 그들 사이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위축되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큰 고모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말도 마세요. 며느리 복이 없어서 속상해 죽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났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작은 고모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이 어딘지 아세요? 철물점이에요, 철물점. 그것도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요. 그 아버지 가게에서 못이나 드라이버 냄새 맡으며 자란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생각만 해도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은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될 테니까요. 은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죠. 어머, 그래요? 철물점이라니.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정 섞인 시선과 비웃음 섞인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사람이 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은지에게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착하긴요. 집안 배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착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준호가 병원 물려받을 텐데 그때 저 친정 가족들이 나타나서 이것저것 요구하면 어쩌려고요. 시어머니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나저나 준호는 어디 갔어요? 아들은 안 보이네. 누군가 물었고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급한 환자가 있다고 나갔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성실하거든요. 은지는 남편이 일부러 이 자리를 피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준호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준호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만 했죠. 은지는 그 순간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척 모임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내내 은지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지의 친정을 폄하했고 친척들은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방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죠. 오늘 친척 모임에서 당한 모욕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준호가 늦은 밤에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오늘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안해. 병원에 정말 급한 환자가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부러 피한 거잖아요. 저 혼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면 어떡해. 엄마. 맨날 엄마 생각만 하시네요. 저는요. 전 당신 아내잖아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봐. 엄마는 원래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요? 벌써 3년이에요. 3년 동안 매일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좀 쉬어. 내일 얘기하자라는 말만 남기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은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친정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은지는 간단히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가느냐는 말도 없이 그저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내내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은지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만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곳이었으니까요. 철물점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가게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일하시는 모습이 은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은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는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본 아버지는 곧바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은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죠. 한참을 운 뒤에야 은지는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지를 가게 안쪽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제 얘기해볼래? 무슨 일인지. 은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친척 모임에서의 모욕, 남편의 무관심까지.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아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정말 철물점 딸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아니다. 은지야, 넌 전혀 부족하지 않아. 잘못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모욕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아빠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사돈 집에 인사도 제대로 못 갔었으니 이번 기회에 가보마.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시댁에 가신다고요? 그럼 또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실 텐데요. 은지는 말렸습니다. 아빠 안 돼요. 나가시면 어머님이 또. 괜찮아. 아빠를 믿어라. 아버지의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눈빛을 보며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아버지는 은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편한 바지, 오래된 가방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시골 철물점 주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은지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어떻게 무시할지 뻔히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맞이했다기보다는 쳐다봤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께서 오셨네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형식적이고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네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짧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은지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잔만 탁 내려놓았을 뿐이죠.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부러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을. 시어머니의 말투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려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뭐 사돈 어른 생각은 그러시겠죠.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장인어른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자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장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온 걸 기회 삼아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은지가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은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한다고요? 오히려 은지가 온갖 모욕을 참으며 살아왔는데요. 집안일도 서툴고 손님 접대도 제대로 못하고 역시 철물점에서 자라내라 그런가 봐요.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물점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못이나 망치 파는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인데 그런 집안과 혼사를 맺다니 솔직히 후회가 돼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죠.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모욕을 듣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시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런 촌스러운 철물점 주인이 무슨 낯짝으로 사돈이랍시고 우리 집에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뭔가 강렬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제 딸이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뭐라고요? 대접? 오히려 제가 당한 게 많은데요. 철물점 딸을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찾아뵙죠. 아버지의 말투에는 이상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제대로 된 모습이요? 철물점 주인이 무슨 제대로 된 모습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은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쟤 때문에 이런 모욕까지 당하시고. 은지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아버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와 아버지는 근처 호텔에 묵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준비해주게. 모든 서류와 비서진을 대동하고. 그래, 정확히 그 주소야. 은지는 아버지의 전화 내용을 들으며 의아해했습니다. 비서진이라니 무슨 말씀이신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하셨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서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멋있는 분이셨나요? 평소 철물점에서 일할 때의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응, 아주 특별한 일이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검은색 벤츠와 제네시스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 차들은 뭐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밖에 세워진 차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차들은 다 뭡니까? 시어머니는 놀란 표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제는 격식 없이 찾아뵈었으니 오늘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두 7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행은 모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소란에 놀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돈 어른, 이 사람들은 누구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아버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철물점 주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철물점은 제 취미 생활 중 하나였죠. 취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태흥그룹의 회장입니다. 한태흥이라고 합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흥그룹, 그 유명한 재벌 그룹을 말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조차도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태흥그룹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저는 태흥그룹 비서실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검소한 생활을 즐기셔서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장님의 본업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확실히 태흥그룹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주주총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검토해 주셔야 할 서류들입니다. 다른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 철물점에서 보던 소박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럼 그동안 준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제 딸이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철물점 주인으로 행세했죠. 결과는 실망스럽더군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던 거죠. 촌스러운 철물점 주인, 무슨 낯짝으로 사돈이랍시고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그럼 아셨으면 제 딸을 존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은 집안 배경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은그룹이라면 자신의 시댁보다 수십 배는 더 큰 재벌 그룹이었으니까요. 은지야,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니? 준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그냥 철물점 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은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자신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십 년간 거대 기업을 이끌어온 CEO의 카리스마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딸에게도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제 딸이 그 겸손함 때문에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물점 딸을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죠. 못이나 망치 파는 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돌아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은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정체를 밝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했죠. 하지만 은지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으로 시집가고 싶다고, 재벌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고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결혼 전에 아버지께 그렇게 부탁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까 집안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고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딸이 3년 동안 매일매일 무시당하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남편에게조차 외면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하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짓밟힌 데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단 하나만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딸을 어떻게 대하실 건지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는 은지를 최고로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최고로 대접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재벌 딸이니까 잘해준다는 건가요? 그럼 철물점 딸이었다면 계속 무시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집안 배경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 딸이 철물점 딸이든 재벌 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은지라는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얼마나 가정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것,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던 것, 모든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자네는 의사라고 했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을 먼저 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나? 환자의 아픔을 먼저 봅니다. 그렇다면 왜 자네 아내의 아픔은 보지 못했나? 매일 곁에 있으면서 말이야.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은지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눈치만 보느라 정작 아내는 돌보지 못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 딸이 이 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태흥그룹 회장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앞으로는 은지를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무릎 꿇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제 딸이 행복한 겁니다. 이 집에서 존중받으며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지를 돌아봤습니다. 은지야, 내 결정을 존중한다. 이 결혼을 이어갈 건지 아니면 아빠와 함께 돌아갈 건지 내가 정해라.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선택권을 준 거죠. 은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편이 될게. 엄마가 뭐라고 해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내 편이 될게. 준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죠. 정말요? 정말 제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게. 은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저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요. 준호 오빠를요. 이 가정을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다시 힘들어지면 언제든 아빠한테 연락해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네, 아빠. 은지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철물점 딸이든 재벌 딸이든 넌 소중한 내 딸이야. 네, 아빠. 감사해요.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준호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지가 행복하다는 소식만 듣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는 동시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일행이 집을 나선 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앞으로는 내가 진짜 내 엄마처럼 대할게.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은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며느리 얘기를 했죠.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회의가 있어도 아내와의 약속을 우선시했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은지에게 불편한 말을 하면 바로 나서서 아내를 지켰습니다. 몇 달 뒤 은지는 아버지와 함께 그 작은 철물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서 가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였죠. 아빠, 이 가게 계속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니? 둘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은지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행복만이 가득했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임을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무시당하던 철물점 딸은 사실 누구보다 빛나는 회장의 딸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지 자신이 가진 내면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모두가 인정하는 행복한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방 주세요.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예?
어르신 장난하시나요? 이 신상백 1,400만 원인데 현금 있으십니까? 옆에 다른 매장 있는데 거기서 알아보시겠어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명품백을 사러 매장에 갔다가 매장 직원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어두컴컴한 클라우디오 명품관 내부는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을 장식한 유리 선반 위에는 최신 시즌 핸드백들이 군인처럼 정렬되어 있었죠. 흰 장갑을 낀 직원들은 마치 전시품처럼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이곳은 물건을 파는 곳이라기보다 특권을 판매하는 신전에 가까웠습니다. 오전 11시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유리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검정 면바지에 낡은 카디건을 걸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흰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겼지만 손에 든 낡은 가방은 분명 명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매장 안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냉소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매니저 박주연이 먼저 움직였죠. 매장 내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며 할머니를 견제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주연은 예약 고객 위주로 안내한다며 다른 매장을 찾는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매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신 컬렉션이 전시된 유리 진열장 앞에 멈춰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가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유리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요, 그쪽은 특별 전시 구역입니다. 다른 여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가방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직원들 중 한 명이 키득거리며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저 가방 가격이 그 할머니 연금의 1년치는 될 텐데.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진열대로 향했어요. 직원들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방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한 가방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자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가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떻게 쫓아낼지 논의하는 듯했죠. 막내 직원 유나는 할머니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키득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죠. 매니저에게 맞서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계약 연장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당황한 눈빛을 마주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유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할머니는 새로 나온 핸드백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할머니를 VIP 고객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매니저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로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유나가 어떤 스타일을 찾고 있는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달라며 손녀 선물로 줄 거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대우에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음 날 김유나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어제 응대했던 할머니가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떠났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매장 매니저인 박주연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브랜드 최상위 VIP 고객이 방문한다는 공지를 하며 모두에게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실적이 낮은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주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VIP 고객의 방문은 직원들에게 압박이자 기회였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면 승진이나 보너스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2시 매장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우아한 정장 차림의 노부인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응대했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장순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브랜드의 시그니처 백을 우아하게 든 모습이었습니다. 매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주연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고 장순애 회장을 향해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장순애는 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어제 자신을 응대해준 직원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순간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주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제 누가 어떤 손님을 응대했는지 기억하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박주연은 최고의 직원들이 항상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장순애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매장 구석에 서 있는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에게 다가가며 어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유일한 직원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장순애는 유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주연이 황급히 끼어들어 수석 어드바이저를 추천했지만 장순애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원에게 응대받을 권리가 없는지 반문했습니다. 박주연은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규정상 VIP 고객은 전담 어드바이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장순애는 손을 들어 박주연의 말을 끊고 자신이 VIP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매장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장순애를 도와드리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박주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유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장순애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고 다른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새로운 시즌 제품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유나는 어제와 같은 진심을 담아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장순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 가방과 같은 시리즈의 지갑을 선택했습니다. 유나는 장순애가 고른 제품을 정중하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박주연은 끊임없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유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장순애가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한 남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본사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장순애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냐는 제안에 장순애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습니다. 유나는 그들이 VIP 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불안감이 밀려왔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10분 뒤 VIP 룸에서 나온 본사이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박주연을 불러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박주연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고 그녀는 유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차가움이 유나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김유나 씨, 잠시 사무실로 와줄래요? 유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박주연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규정을 알고 있나요? VIP 고객을 계약직이 단독으로 응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어제는 허가 없이 VIP 라운지에 일반 고객을 안내했고요. 유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장순애 회장이 자신을 지명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바로 퇴사 처리하세요.
순간 유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직장, 어렵게 얻은 명품 업계의 기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몸이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발 한 발 자신의 로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유나의 등 뒤로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다가와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대하듯 모두가 유나를 피했습니다. 개인 물품을 작은 종이 가방에 담으며 유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매장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을 때 장순애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유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가 유나의 우울한 기분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 밖으로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장순애 회장은 나를 지명했을까? 내가 정중하게 대했다고? 그런 이유만으로? 아니면 나를 해고시키려는 계획이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명품 업계에서 일하는 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고당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녀를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유나 씨 맞나요? 장순애 회장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장순애 회장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녀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왜 그녀는 유나를 찾고 있을까요?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지만 유나는 결국 만남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비서가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유나가 로비에 도착하자 단정한 차림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최상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순애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유나 씨. 장순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곧바로 만날 수 없었어. 미안하구나. 유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장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단다. 이 업계에서 그런 진정성은 찾기 힘들어. 장순애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명품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구나. 그건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능력이야.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순애의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환경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구나. 장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0년 전 그녀는 한국 패션 산업의 불모지에서 시작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일구었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장순애는 그들의 중요한 투자자이자 조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새로운 경영진들은 그녀의 가치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순애는 책상 서랍에서 한 폴더를 꺼내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라 메종 드수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순애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라이빗 명품 편집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와 품질을 중시하는 브랜드들만을 엄선해 소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실직 상태였는데 이제 꿈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도 자신이 과연 그런 큰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랜드 로고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진정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장순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유나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침에는 실직자였다가 저녁에는 꿈의 프로젝트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장순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장순애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빌딩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직 공사 중이었고 장순애의 비서가 유나를 맞이해 내부를 안내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유나는 이곳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전 세계 각국에 숨겨진 명품 브랜드들을 소개했습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인 정신과 품질로 인정받는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날부터 이 브랜드들의 역사와 철학, 제작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순애는 매일 유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수했고 유나는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라 메종 드 수네의 모습이 점점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원목 선반과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가 놓인 공간은 기존 명품관의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출근했을 때 장순애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신문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클라우디오 명품관이 VIP 고객을 홀대했다는 소문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장순애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순애는 자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품업계는 좁은 세상이라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순애는 클라우디오 매장의 태도가 알려지면서 많은 VIP 고객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유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해고한 매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 일종의 정의가 실현되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마음을 읽은 듯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하지만 그들도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다음 주 라 메종 드 수네의 소프트 오픈에 앞서 특별한 VIP 고객들을 직접 초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나는 긴장됐지만 장순애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나는 장순애가 준비한 VIP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유나가 클라우디오에서 만났던 몇몇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새로운 공간을 소개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유나의 진심 어린 초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명품 업계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소프트 오픈 날이 밝았습니다. 유나는 아침 일찍부터 라 메종 드 수네에 도착해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진열하고 각 브랜드의 특징과 역사를 정리한 작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가득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노력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순애는 50년 전 자신이 시작했을 때의 열정과 순수함을 유나에게서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순애의 오랜 지인들과 명품업계의 중요 인사들, 그리고 유나가 직접 초대한 VIP 고객들이 하나둘씩 공간을 채웠습니다. 유나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매장의 콘셉트와 각 브랜드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대형 명품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하고 개인적인 서비스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유나가 클라우디오에서 만났던 고객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들은 유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클라우디오 명품관의 매니저 박주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구에 서서 공간을 둘러보더니 유나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주연과의 마지막 대화는 해고 통보였습니다. 박주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유나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유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오 매장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슬쩍 언급했습니다. 유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예의상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주연이 떠난 후 장순애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장순애는 박주연의 방문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라우디오 매장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VIP 고객들이 떠나면서 매출이 급락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한국 지점의 구조 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매장이었지만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때론 냉정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결국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그녀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소프트 오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정식 오픈 날짜를 물으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유나는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내일은 쉬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정식 오픈 준비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순애는 그런 유나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지만 지나친 무리는 금물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생존 비결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클라우디오 매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매장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내부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픔이 동반된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유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정식 오픈을 위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디스플레이부터 직원 교육, 마케팅 전략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유나는 때론 부담스럽고 어려웠지만 장순애의 지도 아래 차근차근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편 클라우디오 매장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본사에서는 한국 지점의 규모를 축소하고 직원의 3분의 1을 감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유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장순애는 이것이 비즈니스의 현실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메종 드 순애의 정식 오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장순애는 유나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장순애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각종 수상 기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곳에 처음 들어와 보는 것이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앨범 속에는 50년 전 장순애가 처음 패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 해외 명품 브랜드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순간들, 그리고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의 화려한 장면들까지 장순애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16살에 상경했고 작은 양장점에서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곧 인정받았고 25살에 자신의 첫 번째 부티크를 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한국 패션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순애가 가장 강조한 것은 성공의 이면에 있는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성 사업가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보다 외모를 판단했고 그녀의 비전보다 배경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장순애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결국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자신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열정, 같은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능력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자신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장순애와 같은 존경받는 사업가가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장순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떠올랐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마음을 읽은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녀 자신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장순애는 유나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정식 오픈을 앞두고 라 메종 드 수네만의 특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명품관과는 차별화된 진정한 가치와 품질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였습니다. 유나는 이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곧바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며칠 동안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핵심은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명품관에서는 고객의 지갑 두께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라 메종 드 수네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스토리를 제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나는 VIP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 컨설팅 서비스, 제품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워크숍, 그리고 젊은 디자이너들과의 만남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라 메종 드 수네의 철학과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나가 이 프로그램을 장순애에게 발표했을 때 장순애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유나의 제안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아이디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나는 이제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변화에 당황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장순애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며 동시에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명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라 메종 드 수네의 정식 오픈 날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매장은 분주한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유나의 지도 아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꽃 장식과 샴페인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유나는 장순애가 선물한 우아한 회색 정장을 입고 매장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긴장감이 공존했습니다. 오전 10시 장순애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이 단순한 매장 오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장순애가 젊은 시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지고 다녔던 작은 자수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행운의 부적과도 같은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장순애는 이제 그것을 유나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라 메종 드 수네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초대받은 VIP 고객들과 패션업계 인사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유나와 장순애는 입구에서 모든 손님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를 자신의 후계자이자 라 메종드 순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소개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발표에 유나는 놀랐지만 장순애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픈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나가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들은 손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각 브랜드의 장인들을 초청해 제품 제작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세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손님들은 라 메종드 순애만의 특별한 분위기와 철학에 감동했고, 이곳이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나누는 장소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행사가 한창일 때 클라우디오 명품관의 한국 지사장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장순애와 유나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후 조심스럽게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클라우디오는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 중이었고, 장순애의 비전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순애는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사장이 떠난 후 장순애는 유나에게 이것이 업계의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순애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유나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치였습니다. 오픈 행사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유나와 직원들은 성공적인 시작을 자축했습니다. 장순애는 샴페인을 따르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 파리로 함께 출장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새로운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유나에게 글로벌 패션 산업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나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파리는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도시였습니다. 패션의 중심지에서 장순애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자신이 정말로 원하던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클라우디오 명품관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VIP 고객들이 라 메종드 순애로 이동했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결국 본사는 한국 지점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결정했고 박주연을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장순애는 이것이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순애는 이 기회에 유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실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항상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되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파리 출장을 앞두고 유나는 라 메종드 순애의 운영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순애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느꼈습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장순애의 비전을 이어갈 후계자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부담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몇 개월 전 클라우디오에서 해고되었을 때 그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나는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순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장순애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파리에서의 2주일은 유나에게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화려한 부티크들, 말의 지구에 숨겨진 아틀리에들,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의 만남까지. 장순애는 유나에게 패션의 심장부를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팅과 쇼룸 방문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유나는 조금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배움과 영감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의 마지막 날, 장순애와 유나는 센 강변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바라보이는 테라스였습니다. 장순애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유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어땠어? 장순애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패션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순애가 소개해준 독립 디자이너들의 열정과 장인 정신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순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라 메종 드 순애의 지분 계약서였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회사의 30%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유나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나는 충격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나의 진정성과 열정, 그리고 잠재력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라고. 장순애는 유나가 이 비즈니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유나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들을 라 메종 드 순애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스타일 교육, 그리고 한국 전통 공예와 현대 디자인을 접목한 독자적인 라인까지. 유나의 창의력은 끝이 없었고 장순애는 그런 유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라 메종 드 순애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오픈 6개월 만에 이미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품 편집숍으로 자리 잡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비즈니스 리더가 되었습니다.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조언을 구하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비서가 방문객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박주연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를 떠난 박주연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고 유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유나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진솔했습니다. 박주연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고 유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유나는 박주연에게 명품업계의 현재 동향과 기회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맞을 만한 자리가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나는 장순애에게서 배운 대로 자신의 성공이 타인의 실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겨울, 장순애는 유나에게 특별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고향인 강원도 산골 마을로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장순애는 오랫동안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이제 유나와 함께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기쁘게 동행했습니다. 눈 내린 산골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장순애의 조카가 관리하는 작은 한옥에서 그들은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순애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유나는 그녀의 꿈과 희망을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유나는 장순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사업가가 아닌 소박하고 따뜻한 한 인간으로서의 장순애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얼마 후 장순애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오랫동안 심장 문제를 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장순애는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자신의 삶에 후회는 없으며 유나를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장순애는 병상에서도 라 메종 드 순애의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유나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전수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강인함. 이것들은 장순애가 유나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장순애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나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장순애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장순애의 마지막 편지는 유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라 메종드 순애의 나머지 지분을 유나에게 물려준다는 내용과 함께 이 공간을 통해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나누어 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라 메종드 순애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순애의 뜻을 이어받아 이곳을 단순한 명품 매장이 아닌 가치와 문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순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젊은 디자이너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유나는 매장에서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어색하게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고, 비싼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눈빛에서 특별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장순애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젊은 여성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 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